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카인드, 친절한 것이 살아남는다. 지은이는 그레이엄 올컷입니다. 그레이엄 올컷.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문화연구 및 사회학을 전공했다. 저자는 학생 자원봉사 단체를 창립하거나 청년 자원봉사 정책 자문 역할을 맡는 등 다양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많은 일을 감당했다. 결국 늘 마감에 쫓기고 수백 통의 이메일에 파묻힌 채 중요한 일을 놓치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후 2009년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싱크 프로덕티브를 설립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강연과 코칭 활동에 나섰다. UN 총회와 런던 비즈니스 포럼은 물론 아마존, 이베이, 폭스바겐, 캐논 등 수백 개 이상의 조직이 생산성을 개선하고 성과를 높였다. 10년이 지난 2019년 저자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여느 때와 같이 기조연설을 마친 그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지금까지 당신의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 건 무엇이었습니까? 저자는 망설임 없이 친절이라고 답했고 강연장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그 뒤로 저자는 친절은 나약하다는 편견을 깨고자 어떻게 친절이라는 무기로 서로 신뢰하고 시너지를 발휘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지 연구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마야 안젤루. 2013년 10월 30일 여러 명의 의사들과 조산사, 외과 전문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 로스코가 태어났다. 모두가 출산 즉시 큰 수술을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로스코는 이제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큰 척추 수술을 10여 차례 받고 있는 중이다. 우리 아들은 자폐증과 발달 장애를 앓고 있으며 다른 신체 장애들도 갖고 있다. 로스코는 친절에 대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걸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는 사려 깊고 친절한 아이인데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까지 이끌어내는 마술사 같은 아이이기도 하다. 로스코의 아빠가 되어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그 애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끌어내는 모든 친절을 목격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 나는 우리 인간이 태생은 친절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경쟁하고 남을 괴롭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친절은 여러 모습을 하고 찾아온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부모님 집에 가는 혼잡한 입성 열차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선뜻 자기 자리를 내준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에게도 자폐증을 앓는 아이가 있어 로스코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챘던 것이다. 학교 담임 선생님은 매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날 로스코에게 새로운 교실을 개인적으로 둘러볼 수 있게 해주었다. 조용한 상태에서 교실을 둘러보게 해주어 그 다음 날의 시끌벅적한 혼돈 속에서 로스코가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로스코에게 베풀어주는 친절은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정말 놀라운 건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고 이해하게 해주는 친절의 힘이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내가 로스코를 키우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더 이상 경쟁을 가장 높은 단계에 발달된 사회적 특징으로 보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질리도록 듣는 개인주의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상호 연결과 협력이 더 아름답고 더 유용하다. 친절한 행동을 보거나 경험할 때 인간은 그 영향을 받아 더 친절해진다. 친절은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껍질을 녹이고 바쁘다라는 이름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사람들과의 더 깊은 연결에 마음을 열게 해준다. 나아가 세상을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라는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부디 이것을 다 히피들의 이상주의로 혼동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친절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연결시키고 영감을 주면서 우리가 각종 생산적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니까 말이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 싱크 프로덕티브에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는 신뢰와 친절이 우리의 로켓 연료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엔 더 많은 친절이 없고 왜 모두가 친절하지 않은 걸까? 그 답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사실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 친절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아주 큰 성공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악당이 되거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정반대도 사실이어서 친절을 베풀면 자연스레 더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된다. 둘, 친절 그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친절은 약하지 않고 강하다. 친절은 쉽지 않고 어렵다. 친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하자. 친절한 것과 착한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 알아야 할 원칙 8가지를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원칙 1. 친절은 당신에게서 시작된다. 내가 나에게 친절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제대로 친절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의 전환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할 것이다. 원칙 2. 기대를 명확히 하라. 만약 당신이 리더라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비전, 의사결정 과정과 그 문화를 결정짓고 이끄는 가치들, 그리고 각 팀원이 추가해 주길 바라는 측정 가능한 가치, 이 3가지 V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칙 3. 주의 깊게 귀 기울여라. 누군가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것보다 친절한 일은 없다. 원칙 4. 항상 사람이 먼저, 일은 그 다음이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말이며 이를 떠나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원칙 5. 겸손하라. 공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경 쓰지 않을 때 직장에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돕고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기보단
남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될 때 신뢰와 팀워크가 살아난다. 원칙 6.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 흔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지만 사실 누군가를 그 사람이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접할 때 우리는 더 친절해질 수 있다. 원칙 7. 느긋해져라. 의도치 않은 불친절의 가장 큰 원인은 바쁨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호기심을 보이거나 그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싶다면 이 일의 진행 속도를 늦춰야만 한다. 원칙 8. 친절은 당신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친절해진다는 건 비단 자신의 행동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넘어 친절이 기대되는 문화를 조성하거나 그런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대한 리더들은 친절한 분위기를 확립해 주변에 그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친절한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만든다. 친절의 최대 장점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절대 부족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친절은 비용이 들지도 않고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절한 행동의 수혜자는 결코 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늘 윈윈 게임이다. 친절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진다.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들이 분출된다. 옥시토신, 일명 사랑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옥시토신은 공감 능력과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옥시토신은 혈압을 낮춰주는 등 건강상의 이점들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심혈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지면 사회적 단서를 읽는 능력이 향상되며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도 더 능해지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친절한 행동은 도파민 수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파민은 보상 화학 물질로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친절을 베푼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만족감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된다. 친절을 베풀면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 친절한 행동은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친절한 행동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며 특히 불안감이 큰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감이 큰 사람들에게 매일 친절한 행동 6번 해보라고 요청했을 때 단 한 달 만에 긍정적인 기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스트레스라는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높은 데서 오기 때문에 몸속의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평소 늘 친절한 사람들은 몸속 코르티솔 수치가 23% 더 낮았으며 그것이 스트레스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 연구에서는 친절을 베풀면 몸 안의 온갖 통증이 감소하고 노화 과정이 늦춰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55세가 넘는 사람들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두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44%나 낮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내과 의사 앨런 룩스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의 거의 50%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뒤 더 강해지고 더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더 차분해지고 자존감도 더 높아지는 등 다른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베푸는 친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대개 더 행복해진다. 누군가 나의 필요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느낌. 모든 어려움을 혼자 겪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 친절한 행동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수준이 줄어든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친절한 행동들을 담은 50분짜리 비디오를 시청하게 했다.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의 침에 들어있는 이뮤노글로빈 A 수치를 관찰했다. 비디오를 본 사람들의 침 속 이뮤노글로빈 A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심지어 비디오를 보고 난 이후 1시간까지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침 속 이뮤노글로빈 A는 우리의 면역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음식에서 발견되는 유해한 병원균들에 맞서 싸우는 인체의 제1방어선이다. 연구진들은 이런 현상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단지 친절한 행동을 목격하기만 해도, 심지어 직접 본 것이 아닌 비디오를 통해서 하기만 해도 심리 및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이었다. 마찬가지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불과 몇 분간의 자해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유대감과 긍정적 사고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친절의 조용한 힘을 통해 조직은 높은 성과를 이뤄내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친절을 통해 공감 능력이 늘어나고 공감 능력을 통해 친절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 간의 신뢰가 증가한다. 그 결과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안정감이 구축되면 사람들은 대인 관계와 관련한 위험을 감수해가며 다른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게 된다. 당신이 팀의 성과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는 리더라면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는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맨이 그들의 저서 초우량 기업의 조건에서 말한 사람들을 통한 생산성의 대표적인 예인지도 모른다. 피터스와 워터먼이 실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각 분야의 대가들을 양성하고 일반 사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업무의 질을 높이는 걸 권하는 기업일수록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나의 경험상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절을 베푸는 연습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친절을 경험하는 것이다. 신뢰는 삶에 필요한 접착제다. 또한 효과적인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관계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스티븐 코비. 구글의 임원인 폴 산타가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신뢰가 없다면 팀도 없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란 용어는 1960년대에 생겨난 것으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과 지케 레이의 선구적인 연구를 거쳐 현대적인 의미로 재정의되었다. 신뢰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낸다. 그에 반해 심리적 안정감은 팀 또는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에드먼스는 심리적 안정감을 그 어떤 아이디어나 질문, 관심사 또는 실수에 대해서도 처벌받거나 굴욕당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으며 팀이 대인관계에서 어떤 위험을 무릅써도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했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팀 안에서 팀원들은 자신이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또한 어떤 실수를 해도 상대방이 선의의 실수로 봐줄 거라고 느낀다. 위험을 무릅써도 좋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곤 한다. 심리적 안정감이 없으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없이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도 입을 다물고 눈앞의 진실에도 고개를 돌리게 된다. 진실을 추구하고 용기 있으면서도 정중하게 진실을 말하려 애쓰는 것은 뛰어난 팀워크와 리더십의 필수 요소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친절한 행동이야말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친절만큼 여러 방식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소는 없다. 친절과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은 생산성도 높다. 캐나다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친절한 행동이 권장되는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26% 에너지가 넘쳤으며 30% 동기부여가 잘 됐다. 친절한 행동은 대부분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힘들 수도 있다. 친절한 행동은 대개 작은 제스처들이다. 예를 들어 불편할 수도 있을 내용의 이메일에 친절한 말을 추가한다거나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는 일, 잠시 시간을 내 누군가가 별일 없는지 확인한다거나 동료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는 일, 부하 직원이 잘한 일을 부각시켜 준다거나 메신저를 할 때 이모지 하나 더 쓰는 일들이 다 친절한 행동에 속한다. 이런 일들은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미묘한 접착제 역할을 한다. 만약 팀이나 직장 분위기가 불친절해진다면 그때는 정반대의 결과가 따른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무례함의 비용 연구에 따르면 유해한 작업 환경과 부진한 성과 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직장 내 배척과 무례, 괴롭힘, 그리고 집단 따돌림은 직원들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생산성 측면에서 재앙에 가까운 악영향을 끼쳤으며 해당 직원들은 결국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정감은 비판적 사고를 권장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면 너무나 힘들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배움이나 긍정적인 변화에 필요한 통찰을 제시하기보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데 더 급급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감 능력과 친절은 조직 내에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문화 속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사고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훨씬 힘들며 모든 것이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의도나 관점으로 수렴되기 쉽다. 즉, 지위가 높고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의견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미국에선 스트레스 때문에 5억 5천만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기업들은 직원 건강 관리에 평균보다 약 50%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스트레스 관련 질환들에 지불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무려 80%에 해당한다. 친절한 행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떨어뜨린다. 사람들이 자기가 받는 압박감이나 정신적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된다. 심리적 안정감이 없으면 사람들은 실수를 감추고 아이디어들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입증해 보이고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 애쓴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면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이런저런 제안들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자신을 개선하려 하고 자신의 팀을 지키려 애쓴다. 애덤 그랜트. 친절에 대해 우리가 가진 잘못된 믿음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사악한 천재 믿음. 못된 인간이 되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2. 아주 쉬운 일이라는 믿음. 친절은 나약함을 뜻한다는 믿음. 3.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 타고나기를 친절한 사람이 있고 불친절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미 정해진 일이라 우리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믿음. 잘못된 믿음 1. 못된 인간이 더 크게 성공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성공하려면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며 불친절해야 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사업이라는 전쟁터에서 결국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은 가장 많은 적을 죽인 사람인 것이다. 무자비한 사람이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친절한 사람은 그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이다. 실은 그것과 정반대다. 친절한 리더들은 늘 아주 큰 성공을 거둔다. 다만 그들의 행동이 훨씬 덜 드라마틱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덜 끌 뿐이다. 영화 어프렌티스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 자랑했다고 해서
그런 무자비함이 트럼프의 성공에 실제 도움이 됐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대준 막대한 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종종 사업 악당들이 승리한다는 원칙의 증거처럼 인용되지만 사실 그는 더 친절한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원칙의 예외 사례다. 어쨌든 그의 성공은 놀랄 만큼 뛰어난 디자인에 대한 비전과 능력 덕분이었지 회의 때 동료들에게 고함을 쳐대는 태도 덕분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흔히 사업 악당이 사업이라는 전쟁터, 즉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세계 혹은 인간의 다른 어떤 본성보다 탐욕이 두드러지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말이다. 자본주의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조차도 치열한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의 대표 저서 국부론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도살자나 양조업자 또는 제빵사의 자비덕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애덤 스미스도 적자 생존 접근 방식을 지지하진 않았다.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그는 이런 주장을 했다. 타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절제하며 자비로운 감정을 기꺼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인간 본성의 완성이다. 1960년대 서구권에서 고대 중국의 책략가 손무가 쓴 손자병법이 비즈니스 분야의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손자병법은 원래 전쟁을 위한 책이 아닌 평화를 위한 책으로 집필됐다. 전쟁으로서의 사업이라는 개념은 결핍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은 주어진 파이를 키우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점점 작아지는 파이 조각들을 손에 넣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는 최근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믿음으로 오랜 기간 경제 발전의 시기를 거쳐오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풍요적 사고방식, 즉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충분하다는 믿음은 친절한 행동과 생각에 꼭 필요한 선행 조건이다. 잘못된 믿음 2. 친절은 나약함의 표식이다. 친절은 우리 문화 안에서 아주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가끔은 나약함으로 잘못 이해되곤 한다. 실은 궁극의 힘인데 말이다. 게리 바이너척. 크리스티나 키슬리는 조직개발 코치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CEO들과 함께 일해오고 있다. 그녀는 친절을 진실과 품위의 혼합이라고 정의한다. 친절한 사람의 주요 관심사는 늘 사람이며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존중과 배려심과 애정을 갖고 행동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실에 투철해서 절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친절한 사람들은 또 불편한 대화를 마다하지 않는데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짠맛이 가미된 솔티드 캐러멜은
인류가 창조해낸 최고의 음식이다. 캐러멜은 그 자체로 맛이 좋지만 단맛은 아주 빨리 질린다. 반면 소금은 모든 종류의 음식에 맛을 더해주지만 조금만 많이 넣어도 음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만다. 그러나 소금과 캐러멜을 적절히 혼합할 경우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그게 바로 좋은 행동과 친절한 행동의 차이다. 친절에는 진실과 품위가 합쳐져 있어 거부하기 힘들다. 진실은 사람들에게 일을 제대로 해내고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해준다. 품위는 그 어려운 진실들을 조심스레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잘못된 믿음 3. 친절은 타고나는 능력이다. 즉,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늘 친절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는 친절한 사람들과 불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하며 그것에 대해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이 모든 오해는 친절을 동사가 아닌 명사로 생각하며 발생한다. 친절은 명사가 아닌 동사다. 친절은 정체성이 아니라 행동이다. 늘 친절한 사람이나 늘 불친절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친절에서 중요한 건 결코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또는 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친절이란 이름의 렌즈를 통해 본다는 의미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더 친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라고 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친절의 본질이다. 단순한 한 번의 행동을 넘어 지속적인 한 가지 방식이 되고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글쓰기나 요가, 달리기, 명상, 창의력 또는 감사도 연습을 통해 나아지듯 친절 역시 연습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연습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나아진다. 그 누구도 애초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태어나지 않듯 그 누구도 마법같이 돌연 친절한 사람이 되진 않는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에 달려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계속 나아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 위대한 소설가조차 아침 내내 썼던 글을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들은 대개 계속해서 새로운 글을 써내는 사람들이며 흰 여백이나 비평가들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그러니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친절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의 행동으로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곤 한다. 때론 스트레스에 찌든 한두 명의 리더가 스트레스와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유해한 행동으로 가득 찬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자기 친절이 없으면, 즉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행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자기 친절이 아주 합리적이고 하기 쉬운 선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0여 년 전 사람들과 함께 조직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생산성이 주로 괜찮은 라벨 프린터들과 적절한 앱들, 그리고 뛰어난 시스템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생산성에 있어서 그 어떤 최신 툴이나 시스템보다 마음 자세,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자신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성공과 돈, 일, 그리고 올바른 삶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다 다르다. 유일한 상수는 우리 모두가 이상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상함은 저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축복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의 편견과 강박관념, 괴팍한 열정, 감정 패턴 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임상심리학자 닐 위그넬에 따르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10가지 인지 왜곡이 존재하며 그 왜곡들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감이 생겨난다고 한다. 그 10가지 인지 왜곡은 다음과 같다. 1. 마음을 읽는 능력. 사실상 아무 증거도 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 2. 과잉 일반화. 존재하지도 않는 부정적 패턴들을 멋대로 만들어내거나 어떤 상황을 과장하는 것. 3. 확대. 한 가지 결함을 찾아내 확대 해석하는 것. 4. 최소화. 자신의 업적이나 장점들을 무시하는 것. 5. 감정적 추론. 중요도보다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 6. 흑백 논리. 매사를 양극단의 범주에서 생각하는 것. 7. 개인화. 통제권 밖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본래 져야 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 8. 점치기. 느낌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9. 꼬리표 붙이기. 한 가지 일로 만고불변의 진리를 만드는 것. 10. 땡땡 해야 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려 애쓰는 것. 우리가 친절을 편하게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친절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친절할 때, 그러니까 자기 대화를 긍정적인 대화로 바꾸고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돌볼 때 우리는 더 친절해질 수 있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명확한 건 친절하고 불명확한 건 불친절하다. 브레네 브라운. 위대한 리더들은 뭐든 명확하게 한다. 그들은 각종 한계와 기대를 명확히 설정하며 그걸 자기 팀원들에게 일관되게 설명한다.
명확함은 심리적 안정감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친절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전략을 세우는 리더나 자신의 일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왜 우리의 목표인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성공을 측정할 것인지다. 사이먼 사이넥은 자신의 테드 강연 왜로 시작하라에서 소비자들은 당신이 만드는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이유를 산다라고 말했다. 조직 입장에서 위대한 비전은 북극성과 같다. 아마존의 비전은 고객이 온라인에서 사고 싶어 할 만한 무언가를 찾거나 발견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다. 국제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의 비전은 가난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테슬라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세상으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벤 헌트 데이비스는 영국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정 선수였다. 그는 자기 팀이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 당일에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경기 전에 매일 내린 결정들 덕이라고 말한다. 선수들이 매일 자기 자신에게 던진 간단한 질문은 이 행동을 하면 배가 더 빨리 가게 될까? 였다. 예를 들어 로잉 머신을 타는 것에 대해선 컨디션을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예스라고 했고 술집에 가는 것에 대해선 그 반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노라고 했다. 모든 결정이 그 한 가지 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내려졌다. 나는 대영 제국 훈작사 크리스토퍼 스펜스를 만나러 갔다. 스펜스는 영국 비영리 단체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에이즈 관련 자선단체인 런던 라이트하우스의 창업자이며 현재 볼런티어링 잉글랜드의 CEO로 일하고 있다. 약 30분이 지나 미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던 중에 그가 갑자기 얘기를 중단하더니 조언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당신은 사람의 눈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아요. 나랑 얘기하고 있으면서 눈은 천지사방을 보고 있군요. 사람들은 당신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 필요도 있고요.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이 대화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런 걸 배운다면 사람들도 진심으로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일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 중 하나는 상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은 바로 온전한 관심이다. 관심은 깊은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연료다. 온전한 관심과 경청은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낸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지를 쉽게 알아챈다. 생각할 시간의 저자 낸시 클라인은 도착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은 회의실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 앉아 있을 때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과 주제에 도달했을 때 도착하는 것이라는 개념이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적극적 경청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로저스는 모든 대화에서 귀 기울여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정보와 감정이 그것이다. 만일 어떤 직원이 당신에게 보고서를 끝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마 좋아요, 고마워요 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직원이 에휴, 드디어 보고서를 끝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좋아요, 고마워요 라는 답은 정답에서 많이 벗어난 말일 수 있다. 드디어 라는 말에서 뭔가 감정이 실려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아마 안도감이나 경멸, 스트레스 또는 다른 그 무엇일 것이다. 적극적인 경청을 할 때는 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감정까지 인정하면서 들으려 해야 한다. 경영사상가 피터 드러커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하지 않는 내용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전부 하지 않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당신의 반응이 걱정돼서일 수도 있고 우려사항들을 괜히 공유했다가 문제가 될까봐 그러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그저 일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화에서 늘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때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낀다.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의심에 차 있다는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 기업가 정신의 황금률 중 하나는 실패란 없고 오직 피드백만 있다는 것이다. 실수와 잘못된 조치들은 새로운 것을 생겨나게 하고 변화를 이끄는 과정의 일부다. 캐나다 기자 칼 오노레는 어느 날 자기 아이들에게 속독으로 백설공주를 읽어주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됐다. 나는 왜 아이들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읽어주며 그 순간을 음미하지 못하고 왜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보내고 있는 걸까? 그 깨달음 덕에 그는 느림의 찬양을 쓰게 됐으며 그 결과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현대사회의 속도에 저항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 느리게 살기 운동이 탄생했다. 그러나 칼 오노레는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 모든 일을 느리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느림은 모든 일을 느리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적절한 속도로 한다는 뜻이죠.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리고 그 사이에 전부 다른 속도와 리듬이 있을 뿐입니다. 제 입장에서 느림은 하나의 사고방식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모든 걸 가능한 한 빨리가 아니라 가능한 한 잘해내자 라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속도를 늦추면 더 깊이 듣고 공감할 수 있다. 속도를 늦추면 친절을 베풀 기회가 보인다.
속도를 늦추면 우리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생긴다. 속도를 늦추면 목적지로 급히 가려 하기보다는 여행 그 자체를 음미할 수 있다. 내게는 잘 보존하고 지키는 3가지 보물이 있다. 첫 번째 보물은 친절이다. 두 번째 보물은 단순함이다. 세 번째 보물은 겸손이다. 친절로 용감해질 수 있고 단순함으로 관대해질 수 있으며 겸손으로 리더가 되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그러니 친절을 버리고 용감해지려 하거나 단순함을 버리고 관대해지려 하거나 겸손을 버리고 사람들을 이끌려 한다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 노자. 우리는 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예전의 나 자신보다 더 친절한가? 우리가 경쟁보다는 협력 속에서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미래는 우리가 서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는 데 달려 있다. 지금까지 카인드, 친절한 것이 살아남는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친절 중에 가장 큰 친절은 자기 친절입니다. 흔히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혹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일과를 끝내고 사먹는 마카롱 하나가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는 자기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여행을 떠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보상 혹은 친절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은 사실 모두 자신의 신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체가 아닙니다. 신체는 나를 구성하는 일부분일 뿐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 신체보다는 정신입니다. 나의 정신, 나의 마음, 나의 뜻.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정신을 드높이고 꽃피운다는 말입니다. 자기 친절의 반대가 자기 불친절일 텐데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자기 불친절은 내면에 대한 공격적인 독백입니다. 남은 들을 수 없지만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고 구박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야단치는 것이죠. 제가 공부하는 메타 명상에서는 절대 자기 자신을 구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구박해서 아예 자신의 잠재력의 씨앗까지 죽여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못된 사람들은 못된 짓을 하고도 당당하고 자기 자신을 야단치지도 않는데 착한 사람들은 약간의 실수나 잘못을 두고도 자신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정신은 서서히 위축되고 못난 상태가 굳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구박하지 마시고 야단치지 마시고 나무라지 마시고 공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다시 검토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설령 내 실수나 잘못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면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사과하고 그가 피해에서 회복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스스로 안에서부터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북돋아주기만 해도 부족합니다. 그것이 자기 친절의 시작이고, 자기라고 하는 떡잎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물과 비료를 주는 행위입니다. 자기 친절은 자기를 살리는 행위이고, 자신의 씨앗을 싹 틔우고 꽃 피우기 위한 행위이고, 자기를 키우는 행위입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전에 나부터 살리고 나부터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내가 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나는 사막에 떨어진 씨앗처럼 물과 양분 없이 말라 소멸해 갈 뿐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려면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친절해야 한다는 바탕 하에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절할 때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조직력, 즉 팀워크가 생기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약하지만 10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친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불친절하면 우리는 그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신뢰의 열쇠가 친절인 것이죠.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보다 체격도 작고 두뇌의 크기도 작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인간 종 중에서 호모사피엔스는 가장 사회성이 강한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3만 년 전까지 존재했던 여러 인간 종 가운데 가장 친절하고 서로 돕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른 모든 인간 종이 멸종하는 가운데도 살아남게 만들었죠. 인간의 모토는 뭉치면 산다입니다. 뭉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개미나 벌들만 뭉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어 삽니다. 이러한 사회의 근간은 신뢰와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자.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자. 이 단순한 이야기를 저자는 수백 페이지의 책으로 썼습니다. 저자가 친절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